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이 퇴직연금은 노후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연말인 만큼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실물 이전이 시행되고 한 달 동안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2%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IRP의 순유입액이 가장 드러나는데요. 한편 연금 개미들의 ETF 투자가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형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연금 내 ETF 투자가 2년 전만 하더라도 8조 원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7조 원이 이제 넘었습니다. 또 기사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2년 반 동안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 금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따르면 수익률 상위 10%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들 상위 5개가 모두 미국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 보이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의 경우는 수익률이 거의 60%대를 기록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테슬라, 미국의 3대 지수 테크, 그리고 배당 관련 ETF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는 2025년 퇴직연금 투자 전략,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안정성, 수익성 모두 잡는 2025 퇴직연금 투자 전략인데요. 13월의 월급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도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KB증권 리테일 연금 추진팀 유지영 팀장, 그리고 KB증권 WM 투자 전략부 상품 전략팀 강정엽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깁니다. 네. 자, 이 최근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 투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로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퇴직연금의 어떤 이 포트폴리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트렌드가 어디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퇴직연금의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인 DB와 네. 확정기여형인 DC가 있습니다. 우선 DB형은 운용주체인 회사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반면에 DC형과 IRP는 개별 직원, 즉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만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본인이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 투자를 생각을 해보면 은행 예금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해놓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에 관심이 없던 가입자도 저위험 이상의 가입자는 TDF 등 펀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가입자 수는 체감이 될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의 트렌드 변화는 디지털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투자 방식인 IRP, DC형의 선호 비중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후 기반이 점차 약해지는 만큼 적극적인 퇴직연금 투자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로는 2에서 4%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인한 구매력 하락을 상쇄할 필요성과 다양해진 투자 비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투자에 관심이 높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많아진 만큼 빠른 정보 접근이 가능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 증권사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국내외 ETF,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을 자기 주도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투자 선호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마 저희 프로그램 좀 보신 분은 IRP, DC, DB 이 정도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대로 IRP나 DC형,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선호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고 수익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연금, 퇴직연금 계좌 수익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개인이 관리했는데 예전만 못하다. 그럼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테니 자 얼마큼 수익률이 늘었을까요? 네. 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3년 말 기준으로 네. 과거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평균 1년 수익률은 2에서 3% 정도였고요. 실적 배당 상품의 경우에는 2에서 5%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 퇴직연금 시장 1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의 경우 증권업권은 4에서 최대 6에서 7%까지 나오고 오. 있고요. 실적 배당 상품은 1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네네. 있고요. 당사 원리금 보장 상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6에서 7%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채란 그런 채권 투자를 활용해서 시세 차익 등으로 높은 수익이 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은 11에서 12%로 ETF 및 TDF 등의 투자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뭐 우리 팀장님과 차장님 두 분은 다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IRP나 DC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의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관리를 해야 돼? 라는 말만 듣고도 막연하다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네. 요즘에는 상품이 너무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이게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뭐 내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정해져 있는 퇴직금보다는 내가 운영하면서 더 불려서 일어날 수 있는 퇴직금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IRP나 DC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 유지영 팀장의 의견은 들었는데 강정욱 차장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의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처해진 상황에서 맞게 네. 운영하는 것이 좀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기존 가입자 중에서 1, 2년 후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수령 시작되는 나이가 55세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인 운영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예금, 국채 등 이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통해서 퇴직 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이 30대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통해 얼마든지 투자 수익을 복구하거나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운용을 하시면서 퇴직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안정적인 운용을 하실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듯 투자 성향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 목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좀 면밀히 따져본 후에 안정형, 중립형, 공격형 등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적극적인 투자 성향, IRP나 DC형으로 간다라면 수익률이 기존보다 좀 낮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떤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채권이나 뭐 ETF나 TDF 뭐 상품들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퇴직연금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시는 상품은 크게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과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네.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은행의 정기예금이라든지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형 ELB, 보험사의 GIC 등이 있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일반 펀드, TDF, ETF, 리츠,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퇴직연금 이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투자 상품별 투자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투자 한도를 총 자산 대비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투자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등 리스크가 있는 ETF 및 파생형 ETF, 그다음에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든지 주식형 사채, 후순위 채권 등은 투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앞서 저희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원리금 보장형은 수익률이 쉽게 생각하면 수익률이 좀 실적 배당형보다
저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형은 훨씬 더 수익률이 괜찮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투자 불가는 퇴직연금은 할 수가 없는 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은 이 말씀해주신 투자 상품 중에서 보통 어떤 상품에 좀 투자를 많이 할까요? 이 최근 퇴직연금 실물 이전한 자산 유형 분석표를 보니까 ETF 상품에 가장 많이 좀 뭐랄까 이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ETF 상품이 그만큼 인기가 많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는 우리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가입자는 여전히 좀 은행 예금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증권사 ELB나 저축은행 예금에 투자하는 가입자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ETF 투자 인기가 나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시장 규모가 최근 1년여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6월 말 100조 원대를 처음 기록한 후에 불과 1년 만에 50%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 ETF 시장의 이러한 그 성장 배경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직접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자산 운용사들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내놓은 네네. 것이 주력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특히 ETF의 특징은 주식을 매수하듯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급등락 시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보수가 저렴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TF 상품 중에는 자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연령대가 높은 가입자의 경우 꾸준하게 배당이 나오는 종목이 효자 종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들려주신 대로 상품들이 채권부터 ETF까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의 이 비중입니다. 이 좀 얼마큼의 비중을 담는 것이 그나마 좀 안전한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방법도 궁금하고 이 비중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점을 좀 유념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퇴직연금 계좌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짤 적에 기본은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본인이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 위험 중립형인지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한 퇴직연금은 이제 장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나는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싶다 하시면 뭐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이제 알아서 조정해주는 TDF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로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여 별도의 리밸런싱 없이 운영되는 연금 투자에 적합한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투자 성향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안해서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런 성향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거기 회사에 가면 이걸 좀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안 나오셔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각 증권사나 금융권에다 자기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성향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내가 어떤 자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성향이지,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면은 딱 공격형인지 위험형인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료인지. 우리 수민 씨는 성향이 어때서 공격적이라고 보시나요? 안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좀 안정적인 것 같은 게 저도 되게 불안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재테크를 네. 하긴 뭐 재테크는 뭐 공격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과 상관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정적이냐, 위험 중립적이냐, 공격적이냐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투자 성향에 따라 내 퇴직연금의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먼저 안정적으로 가볼까요? 안정적이면 아무래도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원금 보장형 쪽에 많이 좀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 어떤 식의 구성이 좋은가요? 예, 그럼 안정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예금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만기가 긴 게 유리할지 또는 짧은 게 유리할지 판단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거를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중립형 같은 경우는 예금의 펀드나 ETF를 40에서 60% 정도 섞어서 시장의 자본 차익도 노려보는 게 좋은데 펀드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연령에 맞는 TDF나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가 위험 분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격 투자형 가입자는 펀드나 ETF 그리고 채권 비중을 70에서 100%까지 늘려보고 펀드나 ETF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핫한 테마를 추가로 담아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그래서 어떤 펀드 그리고 또 어떤 ETF를 사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종목 선택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각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고민 끝에 내어놓은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을 통해서 네. 투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뭐 나의 성향도 또 중요하지만 연령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수민 캐스터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게 실존과 이론은 좀 다르잖아요. 이론적으로 이런데 실존에서는 이렇지 않더라 이런 것처럼 저는 이론대로 했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실제로 어떤 상품에 가장 또 많은 투자를 했는지 우리 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우선 퇴직연금 가운데서도 DC형 그리고 IRP형을 통해서 어떤 상품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차지를 했는데요. 수익률도 1년간 25%가 올랐고요. 이어서 미국의 30년 국채 액티브, 즉 채권형 ETF와 또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6위와 7위도 미국의 S&P 500 그리고 미국의 배당 다우존스 관련 주식형 ETF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확실히 S&P 500 추종 ETF들이 수익률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8에서 10위 같은 경우는 TDF 펀드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IRP로 한정해서 좀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를 통해서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상품은 마찬가지로 미국 S&P 500, 나스닥, 미국 배당 그리고 반도체 관련 미국 ETF들이었고요. 특히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수익률이 35%였습니다. 6에서 10위에도 계속해서 미국 S&P 500, 나스닥 그리고 미국 테크 관련 ETF들 이름을 올리면서 확실히 미국의 지수나 테크 ETF들의 인기를 이 IRP 계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확실히 ETF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상품 적립 기준으로 1에서 3위가 모두 ETF 상품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수민 씨가 보여준 자료를 토대로 만약에 내 성향이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짜는 것이 좋을지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가입자 중에서도 연령대 등 투자 조건에 따라서 원본 손실에 대한 회복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퇴직연금 내 위험자산 비중은 최대 70%를 가져갈 수가 있고 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극적이라고 해서 100%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그 위험자산 비중 70%에는 우선 예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AI 관련 미국 주식형 펀드와 성장성이 기대되는 인도 중소형 펀드에 5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일정부는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배당형 또는 인프라 펀드와 같은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네. 주식형 ETF 투자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요. 미국 테크와 미국 지수형 그리고 미국 배당형 상품이 전체 중 약 절반을 차지를 했다는 점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퇴직연금 전체 비중 중 나머지 30%에는 채권형 펀드, 은행 예금, 그리고 100% 투자 가능한 ETF 등 안전 자산으로 구성을 해서 자산 배분에 의한 위험 분산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 팀장님께는 이제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여쭤볼 텐데 제안이 몇 개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원금 보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안정성 더하기 안정적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난 수익도 좀 창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안정적인 건 싫다 하실 정도의 안정적 어렵습니다.
팀장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뭐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는 상품은 그 성향에 맞게 은행 예금이라든지 증권사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안정적이면서 좀 더 플러스 수익을 이제 원하신다 하시면은 네. 그런 전략으로 위해서 저희가 채권을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채권. 같습니다. 어. 네.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이제 크게 오르면서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플러스 수익을 위해 가지고 국채를 편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후 금리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최근 금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전략으로 국채가 꼭 아니더라도 채권형 ETF를 활용해서 추가로 뭐 금리가 인하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자본 차익에 대해서 더해서 그래요. 이제 배당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채권형 ETF 쪽을 추천드리고요. 자금의 일부에 이제 투자하면서 플러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괜찮게 그래요. 보입니다. 팀장님 채권형 ETF 언급해 주잖아요. 네네.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채권형 ETF? 아직까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금리가 뭐 조금 조정돼서 내려가긴 했지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조정도 있을 거라 그래요. 생각이 저희가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네. 채권형 ETF 완벽하게 분해해 봅니다. 꼭. 함께 하시나요?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채권형 ETF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야기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저희가 안정적인 성향, 적극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성향이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인들 보면 바쁜 성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투자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 또 회사에서 뭔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투자 상품 같은 건 없을까? 이런 난해한 질문도 한번 우리 차장님께 드려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투자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바쁜 일상 중에 투자 정보를 검색을 하거나 상품을 매수하기가 좀 여의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겨우니 또 그리고 뭐 겨우 시간이 나시더라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네. 이러한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TDF 상품과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우선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투자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펀드입니다. TDF 상품에는 2030, 2040, 그리고 20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숫자가 내가 원하는 은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만약 1980년도에 출생한 분의 은퇴 연령을 60세라고 가정할 경우 2040이라는 숫자가 붙은 TDF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클수록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다 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어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가입자 개인별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가입자가 내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을 하지 않았을 네.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영 방법으로 자동 운영하는 제도로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바쁜 일상으로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직접 복잡한 투자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래요. 이때 초저위험부터 고위험까지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만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매수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운용 중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매도를 해서 다른 상품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중에 TDF와 디폴트 옵션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또 방송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보기를 통해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이 여담인데요. 두 분은 KB증권에 계시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 일과 중에 주식창을 연다든지 이런 거려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큰일 나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업무 중에 이러는데 저희는 일 열심히 하네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안정성, 수익성 모두 잡는 2025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 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퇴직연금이라든지 연금 상품 가입하신 분들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연금 상품 절세법을 저희가 또 1분 안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연말정산 시 연금 저축 그리고 IRP를 통한 절세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오늘 다루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은 저희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있듯이 DB, DC형 그리고 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비교를 해볼 텐데요. 가입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IRP는 근로소득자, 또 자영업자가 가입을 하고요. 세액공제 한도도 다른데 연금저축이 600만 원, 그리고 IRP가 90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IRP의 경우는 위험자산 투자를 70%까지 할 수가 있고요. 수수료도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을 입금할 수 있도록 이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 600만 원에 IRP 포함 시 900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13.2%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몇 가지 들어보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개인연금으로 제가 매월 30만 원씩 넣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연말이니까 IRP로 300만 원을 넣습니다. 개인연금을 통해서는 총 59만 4천 원의 세액공제를, 또 추가로 납입한 IRP 300만 원을 통해서는 49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개인연금에 매달 60만 원씩 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연간 7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납입 한도 600만 원을 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의 16.5%인 99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연말에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었는데 마찬가지로 16.5% 공제를 받게 되면 49만 5천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에 아무 돈도 넣지 않고 있었을 경우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IRP 일시금 한도 900만 원에 맞춰 넣을 경우에는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1분 컷을 통해서 연말정산 잘 챙기셔서 두둑한 보너스 되시기 좀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저희가 앞서 안정형, 그리고 적극적인 형, 그리고 또 바쁜 형, 이제 바쁘신 직장인형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이건 저는 은퇴형이라고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은퇴 전에는 매달 월급의 보너스 같은 그리고 또 연말정산까지 챙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현금은 또 필요합니다. 생활비나 의료비든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생기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걸 미리 앞서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혹시 있을까요? 있죠. 그래요? 네. 네, 우선 그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월 배당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배당 ETF는 이 배당주들을 펀드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배당형 ETF입니다.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 사놓고 기다리면 한 달에 한 번씩
네 계좌에 배당금을 입금해 줍니다. 아, 그래요. 배당형. 그래서 물론 고배당주냐 성장 배당주냐에 따라서 배당 성향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안전자산을 반드시 이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채권형 상품으로 30%를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 성향에 따른 아, 네. 월배당 ETF를 편입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럼 같습니다. 채권형 투자 30%에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월배당형으로 해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을 네. 유난하게 좀 쓸 수 있는. 네, 배당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없는 게 없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난해한 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안정성, 수익성 모두 잡는 2025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 뭐 포트폴리오 전략을 오늘의 결론으로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것만은 꼭 알아둬라, 이것만은 꼭 기억해둬라 할 만한 포인트 혹은 전략 뭐가 있을까요? 네, 근무연차가 쌓일수록 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금액도 점차 커지게 될 겁니다. 당장 이 돈을 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어보겠다는 계획도 참 좋지만 퇴직연금은 아무래도 퇴직 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좀 그래요. 선택을 하셔서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은 후에 좀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하시고 잘 관리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지영 팀장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투자 자산의 이제 선택, 그다음에 운용 방식,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보다 나은 수익률을 위해서 기준의 원리금 보장 상품만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실적 배당형 상품인 ETF, TDF, 펀드 등을 투자를 해서 네. 투자 비중을 좀 두고서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전략 첫 번째 질문입니다. IRP로 퇴직연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상품을 사려고 하니까 파생 상품이라고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강정엽 차장님?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안내를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 불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주식, 사모펀드, 파생상품의 위험 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그리고 최대 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 결합 증권 등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입자님께서 파생 상품이라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상품은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위험 자산으로 구분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주식형 펀드, 부동산 펀드,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등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네, 70%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우리 시청자분의 질문 아니었으면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의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ETF가 위험 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지영 팀장님 어떻습니까? 아,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선 주문을 할 적에 주문을 넣게 되면은 위험 자산인지 투자 비중이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대부분의 ETF는 위험 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이라든지 채권 혼합형 ETF는 ETF 그다음에 TDF, ETF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